요즘에 다들 불안해하는 게 아니 요 몇 년 계속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너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올해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야 올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만큼 제 생각에는 의견이 두 갈래로 네. 극단적으로 나뉜 경우는 뭐 이제 잘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쪽 다 일단 일리는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정을 보게 되면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게 피부로 느껴지시니까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보게 되면 과거에 침체를 얘기해 줬었던 그런 중요한 지표들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침체가 올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도 보게 되면 뭐 은행도 망했다 그러고 이런 게 안 네.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뭐 침체가 안 오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아주 얕은 침체여서 우리가 버틸만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선행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행 데이터들에서 미국 이외 지역은 이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중국인데 사실 작년에 중국이 엄청나게 상해 대봉쇄부터 해서 힘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하기로 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선행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소매 판매도 좀 이제는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볼 때 바통을 이어받을 곳은 아마 유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최근에 이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유럽의 경우는 두 가지인 것이 하나는 유럽 경기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뭐 명품 판매부터 해가지고서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다음 화학이나 이런 데들도 중국 경기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긴 아직 전쟁을 진행 중이라 네. 원래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게 소비를 굉장히 좀 이제 타격을 줬었거든요, 소비에.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게 바람을 타고서 그 다음에는 2분기에는 미국이 각종 데이터들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 부분이 미국 기업들도요, 지금 상장사는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바닥을 다져주고 그 뒤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씩 센티먼트가 악화되어 있는 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극복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많지만 정광호 대표 말씀은 그 정도로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떻게 이제 뭐 워낙 그 초유의 사태가 네. 코로나 때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궁금해하실 텐데 만약 딱 한 가지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업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항상 침체가 올 때에는요 100%의 확률로 대량의 실업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고용 시장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냉각이 되어가도 실업자 수가 과거처럼 별로 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아마도 대량의 실업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경제가 버티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PF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만 놓고 보면 부동산 PF 때문에 금융 전체가 흔들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뒤숭숭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겪어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품에서 새로운 구조로 나온 거에서 레버리지가 문제가 터지면은 상당히 큰 금융 문제가 됩니다. 근데 PF 문제라는 게 사실 10년 전에도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가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 당국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이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조치가 나올 때에 재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 한 몇 달간 나온 것들도 굉장히 조치들이 빨랐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될 건데 네. 근데 해결되어 가는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위기의 강도가 갑자기 우리가 100까지 치솟았다면
뭐 한 분기씩 지날 때마다 90, 80, 70 이렇게 네. 서서히 마치 그 풍선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조금씩 빼나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쪽에서 얼마나 그러면은 업체들별로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거를 봤었을 때에도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위기 상황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위기의 정도가 낮아져가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이슈들은 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올해 경제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과연 이제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발 위기 예.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정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다시 한번 그런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과거에 이런 우리가 장세 구분을 할 때예요. 그 장세별로의 하나의 사이클의 구분이라는 것은 재고주기 사이클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 재고가 굉장히 이제 급변동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너무 많은 과잉 재고로 이제 기업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고를 점점 줄여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은 과거의 추세선에 딱 맞게 이제는 과잉 재고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냥 그 수준에서는 이제 앞단에서 경기만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는 실적 장세로 나아갈 채비는 다 마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난해에는 뭐 주식시장 워낙에 안 좋아서 계속 우하향했었고요. 네네. 주택 경기도 뭐 살벌하게 꺼져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지금 주택 뭐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초로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오히려 괜히 건드렸다가 망한 분도 많고 물론 2차 전지 쪽에서 날아가는 분들 보면 네. 나는 또 괜히 배 아픈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만약 지금 같은 시기에 그래도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재테크를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뭐 채권이 좋으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이냐, 요즘 또 금값 들썩인다고 금이냐, 달러냐,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예적금을 드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뭐 워낙 주식쟁이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과거에 2008년, 9년 그 이후에 증시나 이제 자산시장이 회복되어 갔던 과정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고요. 네. 그 뒤에 부동산이나 이런 좀 더 뭐랄까요 호흡이 긴 시장이라고 네. 할까요 이런 쪽들은 좀 뒤에 시차를 두고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아니겠지만 그 말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면에 이제 주식은 조그만 기대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네. 또 급하게 또 가격을 올려낼 네.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이다 보니까 주식 쪽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워낙 앞서도 맨 처음에 지금 장세에 대해 가지고서 침체가 올 것이냐 네.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 의견이 갈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다르실 거다라고 봐요. 마음 한켠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랑 주식 비중 정도를 뭐 조절을 하시면은 네.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금이나 달러나 다른 분야들의 경우에 아니 지금 주식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보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재테크 쪽에서 네. 내공이 많이 쌓이신 분들께서 이런 거를 조금 나눠 갖고서 하실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도 횡보 장세가 있었는데 이때는 확실히 종목 장세더라고요. 네네. 개인들이 하기에 굉장히 버거워요. 종목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냐고. 예전에는 대형 우량주 사놓으면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이면 완전히 낭패를 보니까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미국 쪽이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한국 주식이 나은 건지. 아까 중국 지금 뭐 실적 개선된다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한번 해볼지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잘 골라서 거기서 아주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릴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오히려 내가 반대로 실수를 해가지고서 남들보다 못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좋게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간편한 방법은 조금 나눠가지고서 시장별로도 그렇고 나눠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도 성장주만 너무 가는 것 같고 뭐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부진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특정 시장을 이제 그에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머지 쪽에서 올라갈 때 그런 게 드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 굉장히 이제 뭐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도 반등장에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가치주를 사야 되냐, 성장주를 사야 되냐, 덜 빠진 걸 사야 되냐, 더 빠진 걸 사야 되냐 하니까 대답이 뭐였냐면 자긴 그거 잘 모르겠고 좋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걸 다 나눠 사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게 없다 종목이 라고 하실 때에는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짜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불안하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도 채권이 그 이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에 사실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이거를 뭐 굳이 그 자본 차익을 얻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 받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제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 한번 상당히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채권이란 게 부도 위험이 있을 때 가격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또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급 변동은 이미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시고 기대 수익을 여기서 채권이 이제 뭐 금리가 이만큼 훨씬 더 빠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지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좀 실망스러우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쿠폰 이자율에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지금 괜찮은 이율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훈 대표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걸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도 뭘 들어가느냐. 나 기회를 놓쳤어. 내가 배터리 주식을 못 샀어. 이런 분들 많으세요. 베스트 5 정도로 섹터를 추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수출이 반등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을 좀 잘 할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원래는 잘해 왔는데 엄청나게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작년에 망가진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첫째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거 늘 우리가 얘기하는 리오프닝 주식 아닙니까?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 말씀해주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쪽인 거죠. 실제 중국인들이 우리 거를 뭐 화장품도 그랬고 그걸 소비하는 그런 쪽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들. 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될 텐데요. 그럼 미국이 자꾸 못하게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패권 경쟁을 할 때에도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는 뭐 사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시절에도 주식 시장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당면한 과제 자체는 중국이 이제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회복이 되면서 과연 뭐 우리나라의 각종 중간재를 정말로 다시 한번 수입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좀 대형 기업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뭐 중국에다가 뭐 이제 수출하는 IT 쪽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중무장대 산업들 그런 쪽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할 텐데.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저는 근데 중국이 지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보다 리오프닝의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저축이 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동안에 사실 이제 보조금이나 뭐 밖에 못 나가니까 돈이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구 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을 네. 했는데 중국 쪽은 아무래도 아주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를 하다 보니 한번 잘못 이게 격리가 되면 큰일 날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못 네,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완전히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풀려나갈 것이다. 그러면 뭐 핸드폰도 더 살 거고 이런 등등의 결국 수혜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좀 회복이 우리 걸 수입해가는 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컨셉이 저는 제일 좀 올해는 좀 관심이 갑니다. 네. 또 다른 거 소개해 주실 건 없습니까? 그리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세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그러면은 정말로 제2의 배터리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네.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저는 좀 편향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아실 텐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 자체가 뭐 엔터테인먼트나 예, 콘텐츠나 예.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쪽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여전히 기회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들 업체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는 오프라인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공연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제는 아이돌 그룹들을 막 내려고 하고 있어서 시장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해가지고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잘 좀 추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큰 테마로 잡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주주가치 올라가는 부분에 네. 대한 관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배당이라든지요 아니면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지금까지는 주주가치가 너무 인정 못 받아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야들까지에서도 뭔가 이런 법적인 부분이 바뀐다라든지 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깃발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재평가 날 수 있는 분야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배터리 관련 주식 사서 네. 엄청나게 돈을 번 분들도 있고 내가 미처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너무 올랐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한 2015, 16년 네. 증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각종 주도주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화장품 주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과 같이 이제 그 뭐 제약바이오 쪽도 예. 있었고 중국 게임이나 이런 관련주들도 있었는데 처음에 좋을 때에는 이건 정말로 상황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익도 차별화되게 좋고 그럴 때에는 진짜로 그 회사가 조그마한 지분이라도 투자한 그런 데까지도 투자자들이 다 쥐잡듯이 이제 맞아요, 막, 맞아요. 예, 막 뒤져가지고서 재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거는 나타난 것 같아요, 이미. 나타난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그 내에서 실제로 진짜로 이익을 계속 잘 벌어다 주면서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는 데들은 뭐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단순히 사업하겠다. 아니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데 올라갔다. 사실 그런 주식들에게까지도 이 섹터 자체가 엄청 커졌습니다.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차별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관련해서 다들 뭐 챗GPT 얘기했었으니까 AI는 계속 그 미래 산업이니까 가겠죠. 원래 같으면은 저는 AI가 한번 이렇게 조망을 받고는 좀 꺼졌다 갈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챗 GPT가 나온 게 작년 12월이었었고 그러면서 1월 달에 글로벌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오히려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신산업이 생겨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실체가 나올 때까지는 또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실체라는 거는 진짜 이 돈을 벌어들이냐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챗 GPT를 그 자체 본인들 그 검색 사이트인 빙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1분기에 제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광고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체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네. 거가 드러나다 보니까 AI 쪽도 다시 주목을 받지 않느냐 해서 AI가 생각보다는 실체가 빨리 갖춰져 가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돈 번다는 개념에서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거 자체가 영어 기반의 서비스들이고 다들 일단 그게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투자 대상 찾기가 어렵기는 한데, 근데 AI 쪽이 하여간 요거는 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저는 가까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 AI하고 로봇주라는 거는 좀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거는 뭐 하드웨어 관련된 걸로 가는 거고, AI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 적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 개는 나눠져 가지고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봇, AI 이렇게 나눠서 보실 때 앞으로도 뭐 가긴 갈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AI 쪽은 좀 실체가 빨리 갖춰졌고, 근데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인간을 닮아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로봇,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량으로 뭔가 산업화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요즘 사족 로봇이 뭐 히트던데요? 네, 네. 뭐 개 실제로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막 이제 재해 현장에 예, 여기서 예. 투입이 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뭐 제일 좋아 보이는 이쪽의 분야는 이미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뭐 인간을 닮은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나 그런 이제 뭐 이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점점 더 이제 이쪽은 투자가 확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워낙에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서 효율을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죠.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쪽의 투자는 오히려 요번에 인플레가 막, 특히나 임금 인상발 인플레 같은 것들도 생겨난 걸 보면서 해당 분야는 좀 계속해가지고 유망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때 유행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 사실 미국이 가장 늦은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IRA라는 거를 딱 해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실제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 수혜를 많이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미국발 수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경기가 작년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선 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저는 경기를 탄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신재생 쪽에서도 기존의 강자인 중국하고 유럽 쪽에서도 투자가 이제 다시금 또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하여튼 경기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미국 쪽에서 확실하게 기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거는 수혜를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계산해 보면 너무 당연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많이들 보시니까 거기에 보면 큰 돈 벌어다 줄 주식은 이런 거다. 텐베거가 될 수 있다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나도 텐베거를 꿈꾸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이제 금융위기 조금 전에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텐베거를 경험한 거는 몇 개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낮은 이제 가능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베거가 되었던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가 결국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 섹터를 만약 내가 경영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게 경영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정말 잘하는 회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잘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멀리 가더라고요. 주가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요, 이 성장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갖고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비용 관리를 잘하면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씩 이익이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비용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비용 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해 나가고 있으면 재무가 건전해질 것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만들어낸 상품 하나가 크게 히트를 치면은 어마어마한 마진율로 성장을 거두게 되거든요. 제가 보는 제일 유형 두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텐베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게 한참 고생하다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꿈틀댈 때 한 30% 아니면 조금 더 견디다가 2배 정도 되면 팔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더 오를 거야. 이걸 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견뎌서 뭐 10배까지 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2배 되면 우와! 이러고 그냥 팔거든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텐베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자, 86번가 정강호 대표와 함께 유망한 섹터 점검부터 투자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대표님께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죠. 올해 주식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네. 큰 하락을 겪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증시가 1950년 이후부터로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30% 정도 네.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난해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우리가 침체를 겪은 것과 마찬가지의 하락을 고점 대비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주 구조적으로 경제가 침체로 확 빠지지 않는 한에는 아주 구조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는 한에서는 사실은 이게 한번 가격이 소화가 전부 다 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호재가 나오게 되면 뭐 이제는 거기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증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뭐 이런 진짜 호재라든지 발견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참여자들의 마음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니고요, 전문 투자자들인데 매달 이제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펼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조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익이 좋아질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많이 담고 있냐, 적게 담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전부 다 보수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가 정말 안 좋게 봤었고요. 네. 그러다가 조금씩 보수적인 거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딱 네. 터지고 나니까는 그 즉시 또 보수적으로 돌려버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도 많이 높고요. 과거 평균 대비. 그리고 이제 주식 대비해서 채권을 선호하는 비중도 거의 이제 당시 침체 위기가 왔을 때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9년도 3월, 그 다음에 2020년도 5월을 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때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금융위기 때 미국 증시 최바닥이 2009년 3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이면 3월에 바닥 찍고 증시가 한창 반등장 펼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개인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이 정도로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왜 우리가 주가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죠. 뭐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하반기에 인플레가 재점화되면 어떡하냐 등등등등의 문제가 하나씩 그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었네 하게 되면은 그걸 타고서 하나하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우려 속에서도 올라가는 장, 그리고 호재가 좀 나와주는 장, 이래야 안심하고 달려들 텐데, 지난 4월 24일에 보면요, 또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막 이랬어요. 네네. 실제로 무더기로 하한가 나오고, 이런 장이면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도 야, 이거 여전하구나 이래가지고 빠지거든요. 이건 뭐였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소문이 네. 뭐 꽤 좀 났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가
거의 한 3년에 걸쳐 가지고서 그래요? 일어났다 보니까 뭐 초기에 이거를 소위 말해 설계한 그런 사람들은 네. 아주 비밀리에 했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다 보면서는 다른 데까지도 이렇게 뭐 소문이 돌고 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일단은 뭐 다 떠나서 과연 이것이 증시에 대해 갖고서 구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좀 여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뭐 나머지 전체 경기를 흐릴만하게 그런 영향을 줄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그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건드리는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소수의 종목에 좀 편중이 레버리지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 자체가 빚으로 쌓아 올린 시장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신용잔고가 26조까지 갔었다가요. 증시 하락하면서 16조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0조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16조에서 20조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몇몇 아주 뭐 소위 말해서 작전스러운 종목들의 신용이라는 레버리지가 몰려갔고 나머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징후가 전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 뭐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원금 이상의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 증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건 어쨌든 대출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입을 싹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갚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하한가 막 맞으니까,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기업인데 하한가다. 요때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걸 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투자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가 막 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상당히 좀 독특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소위 다단계식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 그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 약한 기업들이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저도 들어봤던 이름들의 회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재무 구조도 다 튼실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과거처럼 이게 뭐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 뭐에 연루돼 가지고서 마치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과거의 작전주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분명 거리가 멀고 다만 수급은 단기적으로 이마만큼씩이 막 거래가 터지면 엄청 꼬일 겁니다. 엄청 꼬일 거니까는 긴 시간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치 평가를 해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근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대상이 됐을까 해보면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소위 말해 세력들이 노리는 종목은 물량을 가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량을 가두기 위해서는 대주주하고 자기 주식의 비중이 높아서 유통 가능 주식이 적은 주식.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공매도 불가 종목만을 또 고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그 전형성과 비전형성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시고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있어요. 홀수년도에는 주식이 오른다. 홀수년도의 재미를 본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5월쯤에는 주식을 팔고 떠났다가 11월쯤에 다시 사서 들어와라.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홀수, 짝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거가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중간 선거만 있는 해. 그 다음에 대선이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미국은요. 의원 선거들.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 그럼 나머지는 선거가 없는 해가 되겠죠.
근데 이 중간 선거 우리가 그 작년에 2022년도에 있었죠. 미국 대선이 24년에 있습니다. 네. 즉 선거가 있는 애가 다 짝수입니다. 홀수 애가 다 선거가 없거든요. 그 전해 번다는 거구나. 미국 증시가 보통 선거가 없으면 안 싸우나 봐요. 별 이슈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는 애가 있는 애보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과거에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5월에 팔아라 세린메이 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사실 이제 세린메이라는 거는 짝꿍이 있거든요. 10월에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11월부터 5월까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 7%대예요. 미국이. 그래서 높습니다, 이게. 그래 뭐 이제 그 나머지 기간들 6월에서 10월은 한 1.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 면에서 사실 특별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느냐, 월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여기에서 시작은 하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확률이란 측면에서요. 그러면 6월에서 10월까지 1.2% 주는 것도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 투자자로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이란 걸 낼 때에는 아주 이제 소위 외가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20% 빠진 거 이런 게 하나 툭 들어오면은 평균값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통계 낼 때는 중간값도 보게 되는데 중간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이 2% 중반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월별로 미국은 따지게 되면은요, 월별로 상승하고 하락 비교했을 때 상승 확률이 하락 확률보다 낮은 달이 단 한 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월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난 달은 9월하고 10월 2개 달 뿐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것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6%밖에 되지 않고요. 그마저도 9월 달이 마이너스가 왜 됐냐 하면은 그때 닷컴 버블이 터질 때 거기에 그 다음 해에 9.12 테러가 9월 달에 터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달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도 원래는 플러스입니다.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10월에 터지다 보니까 그때 마이너스로 이 달이 변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죠. 어떤 달에 갑자기 일이 터지면 그 달이 갑자기 이제 못난이 달이 돼버리는 건데 그 전에만 해도 미국은 모든 달이 다 좋았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 베이스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6월은 7월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휴가 가니까 배경을- 그런 거 아닌가? 6, 7월에 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휴가에 그게 있으니까 좀 빼서 좀 쓰고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확실하게는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1년 동안에 증시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두 자릿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중간 선거를 했단 그렇죠. 말이죠. 올해 그리고 좋아야 1년이면은 올해 그러니까 지금 셀린 메이 하고서 쉬어야 되는 동안에 최소한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 그러니까 두 가지의 확률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참고용이고 재미용으로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투자할 때에는 사실 참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또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잘 해야 된다. 그 비결이 있습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의 비결? 매수는 제 생각에 그래도 계산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매수는 과학인데 매도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가 좋다고 들어가요. 근데 다 이게 그 수익률이 달라. 그러니까 매도, 예술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 예, 조금 몇 프로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정말로 그 기업에 확신이 있다. 내가 너무나도 이 기업에 대해 이제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공부의 정도에 따라.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인 매도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기술적 지표를 하죠. 차트를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차트가 소위 말해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매도를 우리 이제 저희 매니저들끼리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아프다. 예.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거에서 함부로 네. 이거 랠리 다 왔다라고 판단 잘못하면 네. 영원히 못 다시 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차트가 언제 이게 좀 무너지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장대 연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날 그 장대 연봉 보고서 정리를 해도 그게 가장 비싼 가격에 판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른 거는 테크니컬 지표는 안 보는데 상승 잘하고 있던 주식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거래 동반한 장대 연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 한국 투자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실적과 주가는 동반돼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소비재거나 일정한 그런 우리가 이제 향후의 성장 경로를 예상하기 쉬운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익이 10% 늘면 주식도 10% 20%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게 되면 반대로 갑니다. 이익이 잘 나오면 빠지고요. 2021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우리 그 이제 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2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익은 올해 엄청나게 나쁩니다. 근데 주가는 작년 9월 말부터 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반대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그 경기 순환 주기에서 가장 예민한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적자일 때 사서 돈 많이 번다고 할 때 그래서 PER이 대단히 낮아졌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한국에 많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기업이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오히려 이 추정치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대표님 책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엄청난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짧은 사이에 사이클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 사례들 그리고 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좀 버무려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코로나 사례를 주축으로 해서 이 투자의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것. 그런데 반복은 되지만 똑같이 또 재현은 안 되고 우리도 영화를 보면은 1편, 2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왜 여기에서 변주가 나타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네, 투자도 투자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면 지금 이 환경은 언제와 닮았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게 되면 경기 사이클에서 재고가 적정 재고로 이제 과잉 재고가 내려가고 여기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재고를 쌓으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할인 판매를 안 하고 이익이 느는 그런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앞단의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은 저는 실적 장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문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경기 순환론 측면에서는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는 좀 주식을 쉬려고 했는데 네. 정 대표님이 올해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면 올해도 안 좋아질 텐데 그래도 제가 들어갈까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왠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나가면 왠지 잘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배터리 주식도 그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못 참고 나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막 땡겨 있을 거라고. 이런 분들은 그 좌절감은 더 하겠죠. 저희도 매니저들끼리 그런 농담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주식 잘 가고 있을 때 한번 사보면 갑자기 그게 기관이 안 찍히던 주식인데 기관이 찍히면 폭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 때문에 또 괜히 선량한 기업 뭐 충격을 줬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농담처럼 하고는 하는데 근데 뭐 징크스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아까 이제 캘린더 이런 것들도 잘 안 믿듯이 저는 징크스라는 거는 확률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없는 일이다라고 미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86번가 정강호 대표 모시고 경제부터 주식까지 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들릴 일이 많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